대기 중 수증기. 자, 여기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이게 뭔지 한번 보자. 쉽게 얘기하면은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화 공기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온도에서 일정 온도에서 자, 최대한의 수증기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 온도에서 수증기가 최대로 있는 상태. 자, 요거를 포화 공기라고 부르면 돼요. 또는 포화 상태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자, 어떤 온도에서야, 일정한 온도에서 자, 수증기가 최대로 있는 상태가 불포화 공기고 불포화 공기라고 하는 거는 쉽게 자, 수증기를 더 넣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태야.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공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또는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요거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포화 수증기량. 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포화 상태에서 포화 공기 1kg 중 자, 포화된 상태에 또는 포화 공기 1kg 알겠니? 자, 포화 공기 1kg 중 들어있는 수증기량이에요. 수증기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럴 때 요 킬로그램은 뭐냐면 공기 1kg이란 뜻이야. 그리고 요 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의 질량이란 뜻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요게 포화 수증기량의 뜻이에요. 근데 자,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기온밖에 없어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온도밖에 없다. 자, 요것만 알면 돼요. 온도.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있지. 자, 기온이 높을수록 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포화 상태인지 이 공기가 불포화 상태인지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할 때 잘 봐.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하고 같을 때는 요럴 때는 요건 2번 요게 같을 때는 포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현재 수증기량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더 크잖아? 그러면 현재 수증기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를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보자. 자, X축은 온도야. 그리고 Y축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그래퍼 킬로그램이라 그랬죠. 자, 그럴 때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지? 자, 그래. 자, 그랬을 때 요 곡선이 모두 포화 상태야. 자, 요 곡선 상태가 모두 포화 상태예요. 이해됐니? 자, 요 아래는 그러면 뭐겠어? 요 아래는. 뭐, 그렇지, 불포화 상태야, 여기는. 자, 불포화 상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인이한테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까? 요 공기 A는 지금 불포화 공기지? 네. A를 포화 공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수증기량을 늘리거나 어. 온도를 낮춰요. 오, 어떻게 딱 맞췄네? 야, 순식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A점을 포화 공기로 만든다는 방법은 요거를 요렇게 올린다는 뜻이야. 포화 상태로. 자,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이걸 쭉 내려서 여기에 또 이렇게 맞춰도 되겠지? 맞아요. 정확하게 맞춰버렸어. 자, 이렇게. 이게 2번이야.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이 써줄 거예요. 자, A 공기의 포화법이 뭐냐? 자, 첫 번째가 수증기를 공급한다야. 수증기를 더 넣어주는 거지. 공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온도를 낮춘다. 이게 바로 불포화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지?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우리 한겨울에 보면은 유리창들에 막 물방울도 막 맺혀 있는 것들 본 적 있지? 그게 응결이 일어나는 거거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워진 물체에 달라붙어서 응결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응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자, 응결량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자, 응결량 계산. 자, 응결량 계산법은 자, 어떻게 하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에서 있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한 온도에 경원이 어서 와. 야, 왜 전화도 안 됐어? 아, 뭐, 뭘, 뭐,
왔었구나. 아, 뭐 왔었구나. 선생님이 문자도 막 보내고 했는데, 톡으로. 자, 우선 여기 봐봐. 자, 요게 응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응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알겠니? 자, 요걸 응결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계산하기 전에 우선 경원이가 앞에서부터 못 들었으니까 요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 테니까 봐봐. 자, 우리가 대기 중 수증기를 우리가 배우는데 첫 번째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이거를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포화 공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수증기가 최대로 들어있는 상태를 포화 공기라고 불러. 그리고 불포화 공기는 증발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자, 그래서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불포화 공기라고 하자. 자, 이게 뜻이야.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했으니까 포화 공기 1kg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자, 거기에서 그래서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쓰는데, 자, 저기에서 보면 킬로그램은 공기 1kg 중이란 뜻이고 분자의 그램은 수증기의 질량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온도. 온도밖에 없다. 알겠죠?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온도,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아져요. 증가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정한 기온에서 현재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하고, 현재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보다 작을 때는 불포화 상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봐봐. 자, 그래프를 보니까 온도에 따라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가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했지. 그 곡선상의 모든 점이 포화 상태야. 그런데 그 곡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불포화 공기예요. 불포화 상태. 자, 그렇다면 A 봐봐. A는 불포화 공기야. 자, A를 포화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직으로 올려. 포화 상태로 만들면은 그게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수증기량이 현재보다 많아져야 되니까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온도를 냉각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불포화 공기도 포화가 되는구나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포화보다도 더 온도를 낮추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떨어져요. 우리 여름에 얼음을 담아놓은 컵 바깥에 물방울이 막 맺히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때 물방울이 얼마나 맺힐까? 이거를 응결량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응결량 계산은 현재 수증기량에서 냉각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 다음에 공기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지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풀어보자. 자,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풀어보자. 자,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는 온도고,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역시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주어질 거야. 자,
A야. 요게 A. 여기는 10g 이렇게 표현돼 있고 여기가 50도씨 여기는 20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10도씨 여기는 5g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자, 무슨 그림인지 알겠지? 자,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A 공기는 포화인가 불포화인가? 자, 무슨 상태죠? 우와. 자, 불포화 상태네. 맞아요. 불포화 상태이다. 그러면 두 번째. 자, A 공기 1kg을 같은 온도에서 포화 공기로 만들 때 필요한 수증기 질량은 얼마일까? 자, 준씨가 얼마가 더 필요해? 10g. 그렇지. 자, 다이닝 이해됐니? 10g의 수증기가 더 필요해요. 왜냐면 A 공기의 현재 수증기량이 10g이거든.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20g이니까 10g 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이 온도는 30도씨라고 해보자. 세 번째, A 공기를 수증기 변화 없이 포화로 만들 수 있는 온도는 자, 경원이가 대답해봐. 10도, 뭐야? 30도, 어? 30도. 그렇지. 30도씨로 냉각한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응결량을 계산할 거야. 이제 네 번째. 자, 응결량 계산하는데 잘 보자. A 공기 5kg을 10도씨까지 냉각했을 때, 자, 응결되는 수증기 양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자, 그러면, 자, 응결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죠?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10g. 10g이죠? 그 다음에 냉각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 10도까지 냉각했잖아. 그러면 10도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그럼 5죠, 5. 그치? 요걸 빼. 그 다음에 냉각하는 공기의 질량이 얼마야? 5kg. 그러면 25g이 수증기가 응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요게 응결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응결량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슬점을 배울 거야.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요걸 지우자. 자, 이슬점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이슬점. 자, 이슬점의 뜻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쭉 써줄 거야.
이슬점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슬점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요걸 이슬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슬점은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자, 그런데 자, 이슬점은 잘 보자. 불포화 공기를 냉각했을 때 포화 공기가 되는 온도예요. 자, 불포화 공기를 냉각했을 때 포화 공기가 되는 온도를 또 이슬점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슬점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상대 습도가, 우리 아직 습도는 안 배웠지만 뒤쪽에서 배울 거예요. 100%인 온도야. 자, 100%가 되는 온도. 자,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지는 온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슬점이라고도 불러. 알겠니?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자, 이슬점은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져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하루 중 이슬점의 일변화. 자, 하루 중 이슬점의 일변화. 일변화라는 건 뭐냐면 이슬점이 가장 높을 때와 이슬점이 가장 낮을 때 차이. 이거를 일변화라고 불러. 알겠니? 자, 우리가 일교차라고 하면은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차이. 이게 일교차거든. 그래서 일교차가 크다는 말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일교차가 작은 날은 별로 온도도 높지도 않고 별로 온도가 낮지도 않고 이럴 때를 일교차가 작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하루 중 이슬점의 일변화가 뭐냐면 하루 중 이슬점이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차이를 일변화라고 불러. 자, 하루 중 이슬점의 일변화는 매우 작아요. 자, 책에 아무 말도 안 써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자, 하루 중 이슬점의 일변화가 작다는 말은, 자, 무슨 말인지 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위쪽에 봐봐, 5번에.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그랬지. 그러면 이슬점이 높을 때는 수증기가 많은 거고, 이슬점이 낮을 때는 수증기가 적은 거지. 근데 그 이슬점의 변화가 작다 그랬으니까 공기 중 수증기량 변화는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공기 중 수증기량 변화는 거의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또 배워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는 온도, 여기는 역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A, 이게 B, 이게 C라고 해보자.
자, ABC에 자, 여기 잘 봐. 현재 수증기량은 누가 제일 많아? 자, 여기 보자. A의 현재 수증기량은 여기. 자, A의 현재 수증기량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면 돼. 그 다음에 B와 C의 현재 수증기량은 이렇게 내리면 돼. 그쵸? 그래서 B하고 C는 같고요. A보다 크지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자, 포화 수증기량은 누가 제일 크니? C가 제일 크죠? 자,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야. 근데 A와 B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지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슬점을 따져볼 거야. 자, 이슬점은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자, 이슬점 BC의 이슬점은 여기. 그치? 그리고 A의 이슬점은 여기.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슬점은 B하고 C가 같은데 A보다 높지요. 현재 수증기량의 양과 이슬점은 동일하잖아. 됐니? 요게 이슬점에 대한 설명을 배운 거야. 그러면 이슬점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상대 습도. 이제 상대 습도가 나와. 자, 상대 습도를 배워볼 거야. 상대 습도 금방 끝난다. 네 번째. 자, 습도를 배워볼 거예요. 자, 요 습도에는 두 가지 습도가 있는데 우리는 자, 첫 번째 절대 습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습도는 자, 공기 1kg에 1kg 속 수증기의 총량을 나타낸 게 절대 습도예요. 알겠니? 근데 이거는 안 나와. 거의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 자, 그냥 알아두자. 예, 절대 습도의 일변화는 작아요. 자, 왜 절대 습도의 일변화가 작은지 알 수 있죠? 공기 중 수증기 변화량은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작다 그랬잖아. 공기 중 수증기량 변화는 거의 없다. 그쵸? 왜 그러냐? 공기 중 수증기 변화는 거의 없으므로야. 자, 이게 절대 습도야. 그런데 두 번째,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도가 상대 습도예요. 알겠니? 우리가 습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의미하는 거야. 절대 습도는 거의 안 나와. 책에서도 그래서 거기 봐봐. 자, 플러스 강의에 절대 습도 이렇게 나와 있지. 그거 말고는 절대 습도에 대해서는 안 나오니까 굳이 그냥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상대 습도를 알아야 돼. 자, 상대 습도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의 B가 바로 상대 습도예요.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주면 훨씬 더 쉽겠지. 그래서 상대 습도를 퍼센트로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우자. 자, 상대 습도 퍼센트는
포화 수증기량 분해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요게 바로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현재 수증기량이라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지. 근데 공기 중 수증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 근데 포화 수증기량은 무엇에 따라 변한다 그랬지? 그래. 온도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으면 커지지. 그래. 온도가 높으면 커지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죠?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분모가 커지잖아. 분자는 변함이 거의 없고. 그치? 그래. 그러면 얘는 자, 잘 봐. 상대 습도는 기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로 나타나요. 자, 즉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 습도는 기온이 높을 때는 낮고, 자, 기온이 낮을 때는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치? 기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로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뭔지 써라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커지고,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많음으로. 자,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알겠니? 자, 그래서 대체로 습도와 온도는 반대 분포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됐냐 안 됐냐? 그게 바로 지금 책에서는 니네 봐봐. 책에서 상대 습도의 변화 그래가지고 기온이 일정할 때 포화 수증기량은 일정.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죠.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비교하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봐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지.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봐봐.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일정할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는 감소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첫 번째 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으면 당연히 습도는 높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안 됐니? 그 설명을 지금 선생님이 이 상대습도에서 다 끝낸 거예요. 자, 그럼 잘 봐.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또 배워봅시다. 자, 여기는 온도예요. 여기는 역시 포화 수증기량.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A 공기가 있다고 보자. A. 자, 여기는 10. 자, 여기는 50도씨. 여기는 15.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0도씨라고 해보자. 자, 첫 번째. A 공기의 이슬점은 A 공기의 이슬점은 몇 도? 20도씨니?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50도씨에서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자,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예요? 자,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뭐, 15. 현재 수증기량이 얼마야? 12요. 1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니? 3분의 200. 3분의 200. 2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자, 20도씨에서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야? 어? 퍼센트 100%?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슬점에서 모든 공기는 이슬점에서 상대 습도 100%라 그랬잖아. 맞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상대 습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자, 하루 중 기온,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그래프로만 살펴볼 거야. 자, 여기는 시간이에요. 이내 시간 중에 자, 하루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 새벽? 어? 새벽이. 그래, 새벽 언제? 해 뜨기 바로 전. 그치? 왜냐면 해 뜨기 전까지는 계속 해가 진 뒤부터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여기가 06시라고 보자. 06시. 06시에 기온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기온이 제일 높은 시간은 몇 시? 음, 어? 2시 정도? 네, 2시경. 14시경. 자, 14시경이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 그러냐면 해가 떠서 태양이 제일 높이 뜨는 게 12시거든. 근데 땅이 가열되는 시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낮 12시보다 제일 온도가 높은 때가 2시경이야. 그래서 기온은 이렇게 변해요.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변하는 게 기온이야. 알겠니? 자, 기온과 습도는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대체로 반대분포라 그랬죠? 그러면 습도는 이렇게 변하겠다. 이렇게 변하면 이건 습도다. 그치? 맞아요. 기온과 습도는 반대분포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이슬점의 일변화는 거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슬점은 거의 변함이 없어. 이게 이슬점이야. 이해되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습도까지, 습도, 이슬점, 기온 요 변화에 대한 그래프까지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어? 없죠? 자, 그럼 한 장 넘겨봐. 오늘 구름까지 끝내버릴까? 오늘 다인이 상태가 다른 때보다 좋으니까 더 많이 나가야지. 자, 요거 지워도 되지, 이제? 구름으로 들어갑시다, 구름. 자,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 우리 구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구름이라는 건 이런 거야.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 자, 요거를 우리는 구름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첫 번째.
구름 발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 자, 책에서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도 구름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공기의 상승이에요. 공기가 상승해야지만 구름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공기가 상승할 때 어떻게 구름이 발생하는지 두 번째 과정을 배워볼 거야. 과정. 자, 공기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죠. 그래서 주변 기압이 감소해요. 기압이 감소해. 자, 그러면 니네 풍선 있잖아. 헬륨을 담아놓은 풍선들 올라가면서 점점 풍선 크기가 어떻게 되지? 작아지요? 커져요. 커지다가 결국 터지잖아. 그치? 커져요. 주변에 압력이 작으니까 밖에서 미는 힘이 작아졌어. 그러면 안에서 미는 힘이 더 커지니까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열 팽창한다라고 불러요. 단열 팽창. 자, 단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이 전달되는 게 차단된 상태에서 팽창을 해.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로 일을 한 거거든. 일. 니네 생각을 해봐. 밥 안 먹고 계속 일한다 그러면 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내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래서 막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러잖아. 그러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했어. 그러면 내 에너지가 감소하거든. 그러면 올라가던 공기의 기온이 하강을 해요. 자, 기온이 하강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불포화 공기도 포화 공기가 될 수 있다 그랬지? 포화 공기가 되는 온도가 이슬점이잖아. 그러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을 해. 그러면 상대 습도 100%가 되면서 응결이 발생을 해요. 이게 구름이야. 자, 이런 조건으로 구름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하나 배워보자. 실험. 자, 실험은 있지.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있고 여기에 고무마개를 막고 여기에 물을 넣고 그 다음 여기에 주사기를 이렇게 주사기에 피스톤 이렇게 주사기를 담아놔. 달아놓고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는 향연기 같은 걸 피워놔. 향연기. 자, 향연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향불 있잖아. 향불. 향불 붙여놓으면은 불똥만 있고 연기가 나지. 그거를 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꺼내면 돼. 그러면 그 안에 향연기가 꽉 차거든. 근데 이 향연기는 역할이 뭐냐면 응결핵이라고 불러요. 응결핵. 그러면 응결핵은 뭐냐면 응결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응결핵이야.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또는 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지. 압축 펌프를 달아요. 압축 펌프. 여기 콕이 있는데 이게 압축 펌프라고 해보자. 주사기 대신에 압축 펌프를 달아. 자, 그러면 과정을 보면은 주사기 피스톤을 갑자기 당기는 거야. 당긴다. 또는 압축 펌프로 이용할 때는 압축 펌프로 자, 공기를 압축하다 콕을 팍 풀어요. 콕을 열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콕이 열리면서 압축되던 공기가 바깥으로 팍 빠져나오겠지. 두 가지는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져요. 자, 뿌옇게 흐려진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있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단열 팽창하는 거야. 안에 압축하던 공기가 빡 바깥으로 팽창하면서 뻗어나왔잖아. 그리고 주사기로 확 뽑았다고 해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는 거지. 빠져 당긴 만큼. 그래. 그게 단열 팽창이거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플라스크 내부는 단열 팽창이 된 거예요. 자, 단열 팽창이 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한 거야. 그래서 응결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습도는 증가한 거야. 습도가 100%가 되면서 구름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구름이 발생하는 실험이에요.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볼 거야.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이나 어떤 경우 찾으면 돼? 공기가 상승할 때. 그래, 공기가 상승하는 곳 찾으면 돼. 왜냐하면 구름의 발생 필수 조건이 공기의 상승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니네 있지, 만약에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야,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지? 공기가 상승하지. 공기가 하강할 때. 어려워? 자, 공기가 하강하면 자, 이거 반대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봐. 자, 요게다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볼 테니까 봐봐. 공기 하강하잖아. 그러면 기압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단열 압축이 되잖아. 그러면 온도가 상승을 해. 그러면 구름은 없어져요. 구름 사라짐이야. 이게 저 상승하는 과정의 반대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봐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라.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 경우 네 가지를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지표에 부등 가열. 즉 가열된 곳이란 얘기예요. 자, 부등가열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부등호라는 뜻이에요. 부등호. 같지 않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어떤 곳은 빨리 가열되고 어떤 곳은 천천히 가열돼. 그러면 빨리 가열되는 쪽은 땅이 뜨거워졌어. 그러면 뜨거워졌으니까 그 주변의 공기도 어때? 뜨거워지지? 자, 뜨거워진 공기는 어때? 위로 올라가죠. 우리 그거 열에서도 배웠지, 열. 열은 자 어떻게 돼?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을 하는데 난방을 할 때 어때요? 냉방을 할 때는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위에다 달잖아. 그리고 난방기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에다 설치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가열된 공기는 뜨거워지니까 상승을 해. 알겠지? 그걸 꼭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압 중심이고. 그러면 이렇게 또 알아야지.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된다? 공기가 상승한다.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하강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런 거야. 자,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자, 니네 높은 산 이렇게 돼 있어. 높은 산에 보면 중간중간에 구름들이 있는 거 봤어?
이 구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봐봐. 공기가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산에 부딪혀서 이렇게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턱에 구름이 맺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번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야, 이거 봐. 그러면 니네, 자, 준식아,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누가 상승해야 돼? 더운 그렇지,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절대로 찬 공기는 위로 안 올라가요. 니네 한여름에 냉동실 문 열어봤어? 냉동실 문 딱 열면 거기에서 하얀 성에 같은 게 막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 본 적 있냐? 그래. 찬 공기는 밑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요. 자, 밀어 올릴 때 생기는 구름이 있어. 자, 요거는 저군이야, 저군. 그리고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져요. 한랭전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타고 올라요. 이거를 충운이라고 불러. 충운은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져. 온난전선. 자, 이거 전선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들은 몇 종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약 10종류로 나눠요. 자, 구름의 네 번째. 구름의 종류는 있지. 높이와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요. 자, 높이와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게 바로 구름 10종이야. 10종. 자, 그런데 자, 이거 구름 아마 10가지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거야. 그냥 자, 높이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는 아주 높은 곳을 상층운, 가운데를 중층운, 아래쪽을 하층운 이렇게 해서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상층운은 있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은 권자가 붙어. 권운, 권층운, 권적운. 자, 이거는 고자가 붙어요. 고층운, 고적운. 얘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그래서 층운, 층적운, 뭐 난층운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정란운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 자, 요거는 높이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네. 자, 이거는 중요해. 모양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적운이라고 부르는 거는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쌓는다. 구름을 막 쌓아놓는다. 수직구름이에요. 자, 혹시 우리 뭉게구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자, 뭉게구름은 이렇게 뻥 뭉게뭉게 이렇게 펴있지? 이게 수직구름이야. 이런 뭉게구름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상승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상승을 해야만 구름이 된다 그랬으니까 상승운동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면 저군이 만들어져. 그 다음에 층은 이건 수평구름이야. 자, 하늘에 아주 얇게 뭐 양들이 잔뜩 몰려간다. 양떼구름이라고도 부르거든. 자, 이런 거는 상승기류가 약할 때. 자, 이 상승기류가 강할 때를 연직운동이 활발할 때라고도 불러요. 연직. 상하로 움직이는 거. 거기 봐봐. 구름 봐봐. 구름. 구름 모양 나왔지?
자, 첫 번째 게 저근이죠. 두 번째 거 아주 얇은 구름이지. 이게 치문이란 말이야. 알겠니?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강수 이론까지 싹 끝내버릴 거야. 자, 강수 이론. 자, 여기까지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강수 이론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강수 이론. 자, 강수 이론이라는 거는 눈, 비가 생성되는 원리예요. 자, 이거를 강수 이론이라는데, 자, 첫 번째, 빙정설이 있어. 빙정설. 자, 빙정설은, 자,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이야. 눈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쓰는 이론이 이 빙정설이에요. 그리고 얘는 온대나 한대 지방 또는 고산 지역 이런 데서는 빙정설에 의해서 우리가 강수를 설명을 해. 그러면 빙정설은 있지. 찬비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찬비 이론. 자,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녹으면 비가 되는 거야. 자, 눈이 내리다 녹으면 비가 되니까 어때? 눈은 차갑지? 그러니까 찬비가 내리는 거야. 찬비가. 이게 빙정설이에요. 근데 자, 두 번째. 병합설이 있어요. 병합설은 비가 내리는 지역, 비만 내리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비만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정설이 아니고 병합설로. 얘는 열대지방이에요. 자, 열대지방은 눈 안 오지? 비만 엄청나게 와요. 여기는 따뜻한 비 이론이에요. 따뜻한 비. 자, 따뜻한 비 이론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자, 보자. 빙정설은 자, 구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자,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세 개 층으로 나눠져요. 자, 여기는 0도씨, 여기는 영하, 여기는 영상의 온도거든. 그러면 여기는 뭐만 있냐면 빙정만 있어요. 빙정만. 여기는 빙정만 있어. 빙정이 뭐냐면 얼음 알갱이야.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어요. 자, 이렇게 빙정 플러스 물방울. 그 다음에 여기는 물방울만 있어. 여기는 물방울. 근데 어디가 문제냐면 있지? 요 가운데 영도시에서는 물방울이 줄어들고 빙정이 커져. 왜냐면 얼음하고 물 중에 수증기가 누가 더 많이 만들어지니? 물에서 더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빙정이 점점점 여기에 있는 빙정이 이렇게 커져. 자, 봐봐. 이제 여기에 빙정이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막 이렇게 커지던 놈이 쭉 떨어져. 자, 녹지 않으면 눈이죠. 그런데 녹으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 중에 혹시 니네 이런 말 들어봤어? 습설, 건설이라는 눈의 두 종류가 있거든. 습설은 물기가 많은 눈이야.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눈을 이렇게 손으로 뭉치잖아. 그러면 뽀드득 뽀드득 잘 뭉치는 거는 습설이에요. 습기를 많이 포함한 눈. 그리고 건설은 습기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안 뭉쳐져 눈이.
막 부서져요. 그런 눈이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병합설은 이거야. 자, 이 구름 전체에 여기는 다 물방울들만 있어. 알겠니? 자, 여기에는 다 물방울만 있어요. 그래서 이 물방울들이 합쳐지면 물방울이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커진 게 떨어지면 이제 비가 되겠죠? 이렇게 내리는 강수 이론을 병합설이라고 외우면 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경원이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경원이 없고, 다인이는 없고, 준식이는